2015년 어느 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황병석, 김양건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에서 무박 2일 동안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웬만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유감 표명을 했어요.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서. 대신 뭡니까? 제발 그만해라. 지금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뭐 주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뭘로 흔들린다?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사단 사건에 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건을 접하고 처음에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랬는데 후속 보도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중대장이 군기훈련 규정을 모르고 저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규정을 알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규정을 아마 거의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제 채널에서는 군 관련된 현안 문제는 가능하면 다루지 않는데 하도 화가 많이 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결론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갖고 일어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후속 조치로 월차례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분개했던 것은 왜 그 가해자인 중대장을 뭐 휴가를 보냈느냐, 이제 여자가 왜 중대장을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젊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문제를 뭐 남녀 중대장 문제로 규명하기에는 뭐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건데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하고 군대라는 조직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굳이 남녀를 뭐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대장 개인의 어떤 자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 남녀 성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해자로 추측이 되는 사람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과거에 같이 군에서 근무했던 이제 헌병, 요즘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그러는데 헌병으로 근무했던 높은 간부분들을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혹시 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은 휴가를 보낸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최혜병 사건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그 12사단 훈련병 사건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과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과거 군에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은폐 축소한다 이렇게 해갖고 2021년도에 여군 그 중사, 공군 여군 중사 이제 성 관련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은폐 축소했다 이렇게 해갖고 군의 어떤 사망사고, 성에 관련된 사망사고나 기타 몇 가지 사망사고가 나면은 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지 못하고 민간에 이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첫 케이스가 아마 최혜병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12사단 건도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군에서는 야,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은 또 최혜병 사건처럼 뭐 왔다 갔니 안 왔니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찰에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아마 군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 중대장이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휴가를 보낸 것 같은데 대단히 좀 판단을 잘못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어제 국방부에서 앞으로 올차려 요즘 이제 군기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군기훈련 관련돼 갖고 훈련병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체력에 관련된 군기훈련은 시키지 마라. 명상을 시키든지 반성문을 쓰든지 하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제 영상에 이 관련해서 올릴 때 마지막에 우리 육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갖고 얼차례를 금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지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이것은 군이 스스로 강한 군을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버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생긴 일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중대장이 군기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러면은 간부들이 군기훈련 관련돼 갖고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간부 교육을 잘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군기훈련을 없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담벼락에 칠해놓은 페인트가 벗겨졌으니까 담장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또 훈련병이 잘못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차관하고 각군 총장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군은 마구잡이로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제대로 맞는 훈련을 시켜갖고 강한 군인을 만들어서 강한 군대가 존재를 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군대가 갈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초급 장교 부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초급 간부라 그러면 우리가 대략 중위에서 장기 복무나 복무 연장을 한 대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하사 마치고 중사 진급하는 부사관들 혹은 상사 다른 여기 정도가 초급 간부라 본다 그러면은 그 계층에서 지금 이탈이 많다는 것이죠. 초급 간부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차 대대라고 해서 탱크 부대, 그 전차 대대에 탱크가 50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조종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5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명밖에 지금 없다는 것이죠. 간부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던 간부가 다 나가버려 갖고 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하면 탱크 50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25대를 끌고 나가서 저 훈련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수가 다시 버스를 타든지 트럭을 타고 부대에 와갖고 이거 다시 또 끌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만큼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원래 복무 연한이 꽉 차갖고 나가는 사람 외에 안 나가도 되는데 훌륭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막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 9천여 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전방에 있는 일개 사단이 요즘 9천 명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간부가 일개 사단이 작년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군을 폄훼하고 야단칠 생각만 했지 군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장교만 예를 들면은 장교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복무 기간은 병보다 좀 길지만 그래도 나가면은 취업이라든지 할 때 좀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확 줄은 반면에 ROTC 장교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28개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달을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난 대선할 때 양쪽 후보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병사 봉급을 병장 200만 원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간부에 대해서는 방치가 된 거죠.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병사 표만 표고 간부의 표는 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간부는 양쪽에서 다 어차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착오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ROTC 같은 경우에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에다가 봉급까지도 소위보다도 더 많아진단다. 왜? 소위는 210여만 원 받아갖고 세금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소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사는 그걸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가 내년 되면 병장보다 이제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교로 지원하지 않고 야 병으로 그냥 18개월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ROTC가 모집이 안 돼갖고 뭐 절반은 뭡니까? 3분의 1도 모집이 안 돼서 이제 헝헉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처리해줘야 될 군의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의관 올 의무사관 후보생들도 내가 미쳤어? 왜 그 37개월씩이나 군대에 가 있지? 병사로 간다는 거예요. 엄마들이도 병사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이 군의 의료 체계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뭐 육군 기준으로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예산과 법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교 복무 기간을 뭐 줄이든지 이거 법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장교 부사관들의 봉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봉급은 공무원들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막 올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당을 현실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또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매일 쓸데없는 거 갖고 다투지 말고 무너져가는 군의 이런 문제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군 출신으로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나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드러났으면은 그런 사항을 우리 군에 뭐 육군 같으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장군분들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밑에 우리 간부들에게 야 진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 돈이 안 오니까 또 이게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너희들 진짜 고생한다. 이런 빈말이라도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알아서 잘 버티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군이 희망이 안 보인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간부들이 나가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육사를 다닌 제가 기억엔 엘리트 같은 이런 장교들도 군의 희망이 안 보인다 지금 나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해외 사관학교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온 진짜 그 훌륭했던 장교들이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니까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또 나간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는 이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군 내부적으로 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여의도에다가 우리 군대용으로 전술지휘소 전방에 잘 보이도록 본 지휘소에서 출발해갖고 저 앞에다 전술지휘소라는 걸 만들잖아요. 여의도에다가 전술지휘소를 하나 만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얻어갖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하루에 몇 명씩 만나갖고 우리 군대 좀 제발 좀 국어 살펴줘라 말이지. 무너져간다. 이런 읍소를 좀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충원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 징병, 높은 징병률 등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징병률을 높이는 것 지금 뭐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인원들까지 온다는 거죠. 군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옛날 같으면은 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와갖고 그 사람을 그 병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 한 명이 따라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에 뭐 한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소대별로 한두 명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률을 이제 더 높일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군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앞으로 군대 갈 분들한테는 제가 뭐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18개월로 줄어들었던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늘리니까 한 달에 뭐 하루씩이라도 좀 늘려 나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뭐 모병제 한다고 4개월로 막 줄이고 이렇게 했다가 중국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뭐 1년인가로 지금 그 복무 기간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그런 방법이죠.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군대를 유지 안 할 거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병무청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병력 자원 부족에 따라 갖고 군대 유지하기 힘든데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까 이제 병무청장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논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무슨 궤변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라도 병무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성 징병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남성들을 징병하는 거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거죠. 거기에는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력법에 의해서 남자만 징병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병력법을 뭐 수정 보완하든지 해갖고 지금 간부들을 장교 부사관은 여군들한테 허용을 했잖아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병사도 지금 봉급 200만 원 주니까 뭐 좀 더 주는 걸로 뭐 전체 만들어 갖고 여성도 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군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메리트를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 남자 여자 이거 안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또 이 군에 못 가는 장애인 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충족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좀 여성 징병제 같은 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이 체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체력만 있고 머리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군대 업무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 잘 식별해갖고 그런 일들을 여성들한테 맡기고 남성들은 체력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되는 전투 부대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짜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 열흘 전인가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가 되겠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상원에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은 모병제지만은 전시가 되면은 징병을 해야 되니까 남성들 18세부터 25세까지가 징병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뭐 받을 때나 운전면허 따고 할 때 등록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지금 모병제인데 육군 같으면은 뭐 작년에 6만 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5,000명이 모집이 안 됐다. 공군 해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뭔가 대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전쟁 나면은 15,000명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징병 대상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18세에서 25세까지 돼 있던 징병 등록을 26세까지 늘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러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성도 등록하도록 해야 된다고 법을 일단은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벌써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예비군이 많잖아요. 그 예비군을 이제 잘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92년도 LA 폭동 났을 때 우리 예비역 출신들이 자경단을 마련해갖고 잘 막았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우리나라 예비군 진짜 짱이다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비군 또 과연 그때처럼 짱일까 하는 살짝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92년도 LA 폭동 당시에 자경단을 만들었던 예비군들은 연령대로 봤을 때 대략 6.25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베트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군 생활이 30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30개월이면 말이죠. 진짜 저절로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이제 습성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18개월 복무해갖고 과연 그런 자세가 나올까? 요건 좀 사실 또 퀘스천 마크로 좀 씻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비군 위주로 만약에 병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신병 교육 기간이 한 5주 돼 있는데 차라리 그걸 좀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갖고 자대에 복무하고 예비군이 됐을 때 그 예비군을 지금처럼 뭐 막 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징병 병력 자원 부족에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군 분위기 속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여름에 날씨가 진짜 뜨겁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병분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초급 간부들 포함해갖고 그 위에 고급 간부들도 이런저런 걸로 많이 속이 상하고 간부들이 지금 절대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힘내시고, 누군가는 지켜야 될 일이니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힘들지만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라오는 북한의 우물풍선 소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아, 제발 삐라 좀 보내지 마라. 그 목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2017년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런 것을 당시 여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이제 결사 반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죠. 그 김여정이가 6월 달에 남한 잘 들어라. 너희들 삐라 계속 보내면은 내가 나쁜 짓 할 거야. 뭘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든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통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와중에 김여정이가 2020년 6월 어느 날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 빨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으라는데 그거 왜 안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여당에서 부랴부랴 이제 막 서둘러 갖고 야당의 이제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같은 시점에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소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반동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남한 사상을 배격하라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배경이 남한 어떤 문화에 빠져들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민단체인가에서 위원을 이제 제기를 했고, 우리 헌재에서는 그게 표현의 자유를 막은 위헌이다 해갖고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인가 이제 그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삐라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제 5월 초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북한이 이제 흔들릴 위치에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우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결론은 북한에다가 제발 삐라 보내지 마라. 근데 삐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삐라와 같이 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노래가 담긴 USB가 따라가고, 과거에는 이제 MP3라든지 CD가 날아갔었고, 그 다음에 뭐 $1짜리 지폐라든지, 그 다음에 초코파이도 날아가는데 그 초코파이 한 개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제발 보내지 말라고 우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물풍선의 대응으로 대북확성기가 6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대북확성기로 어떤 내용을 전파하는 건가요? 대북 확성기는 이번에 이제 뭐 BTS 노래들이 나갔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버터라든지 뭐 이런 거, 다이너마이트, 봄날 뭐 이런 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이제 먼저 시작했어요. 1962년도에.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군들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이제 소위 뭐 꼬시는 방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1963년부터 이제 대응 방송을 했었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 시간만 나면은 이제 그거 좀 그만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북한이 잘 살았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 득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하다가 197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면서 남북 상호 간에 비방하는 방송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사실은. 그랬는데 1983년도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전광판도 이제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했는데 북한이 이제 훨씬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인가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안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회담 때 그것이 거의 뭐 제일 앞쪽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남북한 간에 상호 비방하는 확성기 방송 딱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그 비싼 것을 이제 철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하다가 우리가 다시 하게 된 것은 2010년도 천안함 이 이제 폭심이 되고 나갔고 야 이건 아니지 해갖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었고 북한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갖고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안 하다가 2015년이죠. 우리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고 그것이 북한에 막 이제 흔들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스피커 있는 데다가 포를 쐈지 않습니까? 우리 28사단 지역에. 그래 우리 28사단장이 북한으로 다시 포를 날렸고 그렇게 해서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2015년 어느 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황병석, 김양건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에서 무박 2일 동안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웬만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유감 표명을 했어요.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신 뭡니까? 제발 확성기 방송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만뒀던 거죠. 그만뒀다가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인가 해갖고 우리가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그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않다가 6년 만에 이제 이번에 재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확성기 방송은 뭔가 이제 북한에게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보내야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북한 사람들은 바깥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이제 옛날부터 쫙 이제 가수별로 해갖고 그 시기에 맞춰갖고 왜 북한에서도 몰래 우리나라 영상이 저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 들어가갖고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노래 같은 것도 많이 틀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것도 해요. 야 내일 너희들 그쪽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가더라.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비가 오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북한 병사들은 시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알라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면 지금 몇 시구나. BTS 노래가 나오면 지금 2시네.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쏟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최고고 다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너 김정은이가 전부 뽕이다. 너희들 다 굶기고 김정은이 매일 보르도산 와인에다가 그 북한군들이 보르도 와인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하튼 보르도산 와인에다가 스위스 그런 거를 갖고 또 이설주는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단 말이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들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좌우에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는 주민들은 비교적 중국하고 완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라 그럴까지는 없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황해도나 강원도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피커 방송이 군부대에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근 민가에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북한 주민들한테도 어떤 충격적인 그런 뉴스로 이제 다가갈 수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나라가 맞는 나라지 우리 북조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데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탈북한 북한군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이제 한창 박상철의 뭐 무조건 같은 게 유행하고 할 때는 그게 나오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무조건 이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전단, 대북확성기를 북한에서 극도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금 북한이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뭐 주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뭘로 흔들린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가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북한에서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하고
교류를 단절히 해야지만 북한 내부라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남한하고 이제 교류를 안 하겠다고 다 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삐라,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 있는 중국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물품들이 북한 내부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을 따라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이고 왜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우리가 식별된 거는 이제 대전차 방벽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차가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벽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목적도 뭐 있겠죠.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북한을 먼저 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푸틴도 이야기했고 김정은 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차를 막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거 믿기 어렵고 실제로 뭐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건 그거보다가 북한이 지금 남한하고 교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데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뭐 가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다가 야야 저 한미 연합훈련 하다가 쟤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우리가 이렇게 방벽을 만들었으니까 봤지? 남한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 통일 대상이 아니고 주적인 거야, 주적.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인민들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저걸 완전 원수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찍어갖고 아마 주민들한테 뭐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설치된 지점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북한군이나 북한 주민이 탈북했던 혹시 루트가 아닌가.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또 탈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북한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부를 더 탄탄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걸로 뭐 추정이 됩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의 장군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도발은 뭐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있었던 건 아니고 휴전 이후에 뭐 수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응징을 한 번이라도 했었더라면은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응징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응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북한이 소위 우리를 이제 만만히 보고 야 우리가 무슨 도발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남한 애들은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당장 뭐 큰 전쟁을 일으킬 능력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어떤 내부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국지적인 도발은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오물풍선도 마찬가지지만은 서해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실사격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빌미를 잡아갖고 북한이 어떻게 좀 이용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몇 수 앞에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금 뭐 계속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그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한번 방송하고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럼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그 탈북 주민들을 통제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단지를 날리는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찾아갖고 전 군인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심리전은 물론이고 이 어떤 국지 도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의제들 중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1961년도에 북한하고 소련이 맺었던 조소 협정 관련된 그걸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양국이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서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1961년도에 조서 그 동맹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그거와 유사하게 돌아갔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가장 이제 좀 불편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부수적으로 무엇을 이제 주고받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된 거 보면은 푸틴이 베트남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야, 남한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우리가 작전 계획에도 북한을 먼저 쳐들어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먼저 쳐들어가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침소봉대해서 걱정을 너무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맺은 조약하고 1961년도에 맺은 거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61년도 조약 내용에 보면은 양국 중에 누가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도와준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양국 중에 누가 침략을 받으면은 유엔 헌장 뭐 제51조와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엔 헌장 51조라는 게 유엔 가입되어 있는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거나 이랬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게 들어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61년도 게 훨씬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지체 없이 도와준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유엔 헌장과 양국의 법 뭐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제가 물론 누가 그걸 넣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푸틴이 그걸 담지 않았겠는가. 푸틴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유엔 헌장에 의해서 이게 북한 네가 침범을 받았다고 야 그거 보니까 뭐 네가 자위권 행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원할까요? 아마 만약에 러시아가 준다고만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실물을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관련된 기술이나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목록 아마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SLBM을 개발했는데 그걸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 같은데 뭐 푸틴이 그렇게 뭐 만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아무리 친한 동맹이라 그래도 진짜 중요한 기술은 안 주거든요. 그 주고 나면은 자기는 뭐 꽝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푸틴도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군사 기술이 많겠지만은 최대한 뭐 준다 하면서 줘도 큰 문제가 없는 뭐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시간을 계속 끌어나가지 않겠는가. 그 언제까지 끌어나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군사 관련된 거는 포탄하고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도 푸틴이 더 많이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 방어를 하다가 미국에서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돈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갖고 포탄이 부족해갖고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 18개 국가가 포탄을 어디서 구해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지금 반격해서 실제로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이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또 포탄이 부족해지면은 분명히 북한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달라 할 수 있는데 군사 기술을 달라고 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쉽게 주지 않고 대신 뭐 연료를 준다든지 뭐 먹을 걸 좀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당분간 끌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가 세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북러 군사훈련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도발을 더 자주 세게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한 군데에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나라 덩치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 북한이 뭘 한다 그래요. 거기다가 뭘 신경 쓰고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152mm 포탄 창고가 지금 탄약고가 비어 있는데, 또 미사일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남한에다가 도발 잘못했다가 진짜 뜻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감당이 안 되죠. 포탄이 없으니까,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뭐 도발을 더 강도를 높인다든지 빈도수를 높인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북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러시아하고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로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훈련할 부대가 없을 거예요.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갖다가 지금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북로 훈련, 이것은 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북러 밀착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갖고 넓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겁니다.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비살상 무기인 무슨 뭐 응급처치하는 세트라든지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안보실장이 야, 러시아 선 넘은 거야, 우리 이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다가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뭐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물밑에서 어떤 거 뭐 좀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우리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모든 나라가 겉으로는 막 싸울 것 같지만은 물밑에서는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푸틴이 김정은한테 머리 좀 잠깐 숙이면서 포탄 좀 얻어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은 러시아에게 하등에 사실 쓸데없는 그런 거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재건하는데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는 뭐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무역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 어느 외교관도 우리 주로 대사한테 남한 기업도 자꾸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봤는데,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우리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선을 넘는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유우방 국가로서 과거에 우리가 6.25 때 유엔의 힘에 의해서, 유엔의 덕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나 몰라라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거, 우리가 가장 뭐 손쉽게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뭐 155mm 포탄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해 줄 것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북중러가 한 팀, 한미일 한 팀 되고 세게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참에 사실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제일 불편한 사람은 시진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시진핑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시진핑이 그동안에 북한에 도와준 게 얼마인데,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도 못하고 아마 전전 긍긍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싫든 좋든 중국을 좀 이렇게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진짜 찰떡궁합이 돼서 무슨 뭐 훈련을 한다, 합동훈련을 한다,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뭐 항모전단 몇 개가 와가고 동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막 대만 해협에 가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북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불편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아마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거고, 중국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하고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것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 북한하고 붙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쪽하고 붙어야죠.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하고 교육하는 그 교육량보다가 미국하고 하는 게 훨씬 많고 또 미국하고 하는 것보다가 저 유럽 쪽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 러시아하고 한편 돼갖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뭘 지원해주고 한다. 그럼 저 서유럽, 동유럽에서 중국하고 거래 끊어버리면은 중국 경제는 뭐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좀 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2022년에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뭐 한 3, 4일 이내에 저도 그랬고요. 그냥 승리할 거라고 했었는데 전혀 딴 곳으로 흘러갔었죠.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준비를 이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러시아가 쳐들어왔지만은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잘 막았는데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포탄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많이 밀렸었죠. 밀렸었는데 마지막까지 밀리기 전에 그나마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포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금씩 최근에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이마스나 에이테킴스를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 영토에는 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크림반도에 에이테킴스가 지금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300km인가 이렇게 해갖고 날아가갖고 러시아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 갖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점 좀 회복해 나가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그 밀려있던 포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좀 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실질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최근에 어젠가 보도된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장에 있는 장병들이 포탄이 와서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쏘는 발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갈 거는 같은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큰 나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올 초만 해도 사실 우리가 올 가을 미국 대선 뭐 끝나고 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은 뭐 러시아가 지금 차지한 땅 그 선에서 뭐 서로 휴전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더 오랫동안 또 이게 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국 트럼프 캠프 그다음에 바이든 캠프에서도 계속 한국의 어떤 핵무장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그 여당에서도 최근에 뭐 당 대표 뽑는 거 관련돼 갖고 4명의 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뭐 핵무장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처럼 몰래 핵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북한이 출발은 몰래 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결국은 다 이제 들통이 나갔고 결국은 뭐 NPT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의 허락하에 NPT를 탈퇴하지 않고 우리 그 자위권을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개발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죠,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핵을 갖기 시작하면 일본도 가져야 되고 대만 또 뭐 호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탈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북한이 지금 유엔으로 받고 있는 제재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은 북한하고 똑같이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 수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뭐 핵 연료 같은 거 우라늄 이걸 자체 갖고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뭐 MRI 촬영할 때도 다 이제 그 핵 관련된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마저도 이제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건 불상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지면은 좋은데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는 일본처럼 미국의 허락하에 핵 연료 재처리 시설 정도를 갖춰갖고 우리가 핵물질을 좀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뭐 최소한 그 정도 단계까지라도 가면은 그것이 어떤 북한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계획에서 내일 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지금 정부가 만들어 갖고 뭐 추진을 하다가 또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도 안 된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핵폭탄을 개발할까? 그러다 보면은 또 기껏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것이 또 수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핵실험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북한은 풍계리라 그런 산골짜기 가고 주민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와서 핵실험하라 그러는 동네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좋아서 핵실험을 안 해도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안 한 상태에서 그럼 핵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핵폭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거는 제가 뭐 갖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폭탄을 어디다가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다 핵폭탄을 보관하라고 그럴 것인가? 우리가 사드 하나 들어올 때도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 폭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는데 핵폭탄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핵폭탄을 몰래 만들어서 비밀로 보관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알리냐 그러는데 요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들어도 그 누군가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충족시켜갖고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만들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핵폭탄은 진짜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을 갖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뭐 적절한 방법은 핵연료 재처리하는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갖고 준비를 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김정은의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돼 갖고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북한이 미국에게 바라는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수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 국가를 인정해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핵보다도 북한의 인권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은 인권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나라하고는 수교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다 단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년 자료를 발표하고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표를 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도 막 줄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가 더 나쁜 그걸 생각하면은 북한의 인권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북한 내에는 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 그러는 이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골머리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마당 세대가 뭡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고난의 행군 시대, 그 시기에 태어났거나 그 전에 어린이여 갖고 그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는데 북조선으로부터 혜택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전에는 뭐 배급도 주고 했는데 나는 배급받은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면서 국경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같이 보고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나라가 거지 나라가 아니라 진짜 잘 살고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레 짜도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재밌게 즐겁게 살겠다는 것이 지금 북한 젊은이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남북 교류를 다 지금 끊게 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내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한에는 지금 경제가 아닌 것이죠. 장기간 동안 유엔 제재를 받다 보니까 무역이 안 되잖아요. 무역이 안 되니까 기껏 외화벌이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우리보다가 월등하게 잘 갖고 있는 사이버 그걸로 해서 해킹하고 뭐 코인 탈취하고 해갖고 지금 북한이 이제 핵 개발하고 뭐 김정은이 와인에다가 치즈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북한 주민들 생활은 아주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올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북한 경제가 안 좋다. 특히 수도인 평양하고 지방에 있는 인민들하고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서 지방에다가 현대식 공장을 지어갖고 소위 이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것을 펼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방에 있는 인민들의 초보 물질 생활 수준을 확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매년 20개 시군에다가 신식 공장을 지어갖고 10년 이내에 인민들의 특히 지방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초보적 물질 생활이 뭔가 몰라갖고 탈북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간장 된장 먹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간장 된장도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를 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북한이 지금 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저거는 판단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마약의 실태는 어떤가요? 그게 진짜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저도 이제 봤는데 6월 2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함흥 어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마약을 복용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걸렸다는 거죠. 그 목욕탕을 통째로 세를 내갖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북한이 진짜 마약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지금 현재 야당의 국회의원, 그때도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모 의원이 그 마약이 몇 년 사이에 5배밖에 안 늘었는데 뭘 그걸 갖고 난리치냐고 얘기를 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5배가 늘어난 것이 그럼 마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추적하면 대부분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죠. 북한은 웬 마약이 그렇게 많은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때도 양귀비라는 게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 아편 그거를 이제 어떤 응급약 같은 걸 갖고 있었고 북한은 지금 막 북조선 아니에요.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삶을 살아가니까 의약품이 없다 보니까 아편 같은 것을 길러갖고 양귀비 같은 걸 길러갖고 아편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응급약으로 이제 그걸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아편 공장을 만들었던 거죠. 양귀비 농장을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어갖고 관리를 했어요. 거기서 양귀비 해갖고 아편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북한에도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놨던 제약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필로폰을 만드는 것이죠. 필로폰을 만들어갖고 그게 들어간 제조비 비해서 돈이 엄청나게 남으니까 그걸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밀수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그게 문제가 돼갖고 대략 2000년대 중반쯤부터 북한이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 있던 필로폰 만드는 기술자들이 다 집에 가갖고 또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대요. 머리에 털난 사람은 다 마약을 해봤을 거라는 거죠. 특히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많이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약이 없으니까 아프면은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편을 이렇게 먹고 필로폰을 먹는 거. 배가 고파도 먹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못 참아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거 없이 그 아편이나 필로폰 하는 것을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북한 전 지역에 아편이 필로폰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북한으로 봐서는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그런 이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마 이달 중에 어떤 뭐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폭로하고 벌을 줄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북한은 아마 그런 어떤 마약 문제 때문에도 지금 엄청 골머리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제 병력과 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위협이 될 정도인가요? 북한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운 것이, 북한의 경제는 옛날부터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소위 이제 군수공업에서 군에 관련된 이 무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 이렇게 해서 군이 선도를 하고 뭐 민간이 이제 따라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경제를 굴리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돈 벌어갖고 민수 경제 가는 거는 거의 없고 다 핵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은 전혀 지금 뭐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뒤늦게 뭐 20 곱하기 10 해서 지방에다가 이제 간장 공장을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돈을 갖고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제 핵 미사일 개발하는 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핵 미사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완성이 돼 갖고 우리한테 큰 위협이 돼 있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최근에 와서 이제 거기다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투자를 할 여력이 이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래식 무기는 뭐 우리가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지만, 어떤 질적인 면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월등히 낫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전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한 2,000여 대, 북한이 뭐 4,000여 대가 있는데, 북한의 전차는 대부분 이제 구식, 오래된 전차들이고, 우리 수 K1은 다 3.5세대 전차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포탄의 능력도 그렇지만은 뭐 방호 능력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월등히 앞서 있다. 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우리보다가 자주포가 훨씬 많지만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뭐 장사정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70mm 이제 곡산포라고 얘기하는 자주포인데, 우리 자주포는 그야말로 자주화돼 갖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도 되고, 이동할 때 우리 그 사수나 부사수 이런 사람들이 다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자주포는 개방돼 있어서 일단은 사람이 보호가 안 되고, 우리 예를 들어 K9 같은 경우에 일본에 뭐 대스파를 쏜다고 하면은 북한의 그 곡산포라는 것, 자주포라는 것은 뭐 한 5분에 한두 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한번 초탄이 날아가려고 그러면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저 옛날 수동식으로 다 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 우리 K9은 뭐 계산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는 거고, 해군도 마찬가지죠. 배 대수로는, 함정의 대수로는 북한이 많지만은, 북한의 배라는 것은 멀리 못 나가고, 그냥 우리 동해안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멀리 가봐야 오징어 잡이 배 나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북한 배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설 수 있고,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뭐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지형 때문에 북한은 서하고 동하고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해군이 두 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다가 터널을 파놓지 않는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이제 우리보다 많은데, 그것이 이제 뭐 허접스럽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잠수함이 허접스럽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대가 제대로 우리 후방으로 들어와 갖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력 어떤 측면에서도 북한이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거는 128만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돼 100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48만밖에 안 되거든요. 2022년 연말 기준. 그러면은 벌써 우리보다가 2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결코 뭐 허약하고 못 먹고 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개 분대가 10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1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병력 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8명으로 줄여놨단 말이죠. 그럼 8명에 지금 다 차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도 계속 없으니까
한 대여섯 명밖에 보직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대 훈련을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8명이 다 안 되면은 뭐 6명은 모여야 되는데 한 명 휴가 가고 한 명 뭐 아파도 병원 가고 나면은 실제로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중대장이 중대 훈련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중대가 그러면 100명이 넘었단 말이죠. 휴가 가도 뭐 한 90명, 100명을 데리고 훈련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 50명밖에 집합이 안 된대요. 그러면 중대가 훈련하려고 그러면 3개 소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군인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싸우는 훈련을 해봐야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팀워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고 북한은 잘 알다시피 뭐 10년씩 이제 기본으로 복무를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숙달돼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옛날 30개월 이상 했던 예비역들이 한다고 마음 먹으면 딱 자세가 나왔듯이 북한이 아무리 못 먹고 비리비리 하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나면은 숙달돼 있는 그리고 분대가 10명씩 딱딱딱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가 우리보다가 못하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면 핵만 빼고 나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까? 무기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앞서는 건 맞는데 그 무기를 써야 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은 뭐 안 싸워봐서 정답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점점 더 걱정이 돼가고 있다. 병력 자원은 앞으로 이제 더 줄어가다 보면은 그러면 분대를 8명 유지 못하면 또 7명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이제 점점 우리는 싸우기가 힘든 그런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그 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간부들이 오지 않고 계속 나가고만 있으니까 과연 이 부대를 누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기만 놓고 남북한 간에 우리가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 그 정치권에서 좀 많이 알고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사족을 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지난번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이 뜨거운 여름에 온몸을 불살러 갖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